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 토크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8 민심의 향방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조금 전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결과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14대 2대1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예측 결과 나왔고요. 재보선 선거는 10대 1과 경합한 곳으로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예측이 현실화될지 반전이 있을지 앞으로 진행될 개표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지방선거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30분 동안 출구조사 결과 분석과 함께 지역별 선거 쟁점, 향후 정계 개편 향방까지 여론조사 전문가, 시사평론가 그리고 기자들과 함께 쉽고 재밌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6월 13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팟빵 앱과 YTN 예스 앱 그리고 문자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팟빵 앱으로 ANOMALO님 SBS 너무나 재밌지만 그래도 우리로 이동영 고마워요. 네,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스 앱으로 양경원님 쉬는 날도 이 작가님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원래 오늘 안 한다 그랬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오늘 저랑 함께 특집 방송 꾸며갈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휴일 뺏었다고 계속 투덜대고 있는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감사합니다. 예, 저만큼 요즘 인터넷에서 욕 많이 얻어먹고 있는 한겨레 신문 하호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정치팀 하호영입니다. 예, YTN 오랜만이죠? 네, 매우 오랜만입니다.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같은 시간에 저의 경쟁 프로인 MBC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 해도 되죠? 되죠. 예. 그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행자의 친구 박지훈 변호사가 저희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방송이 재미없다는 소문이 많던데.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특집 방송. 자, 이 세 분과 함께 1, 2부 진행하고 또 3, 4부는 다른 분이 올 것 같은데. 자,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해 드린 대로 광역단체장 선거는 14대 2대1이군요. 14대 2대1.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이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대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내심 네. 대구시장을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대구시장은 좀 버려졌어요? 그 막판에도 지금 대구시장 이겼다라는 얘기가 잠깐 돌았었는데 어쨌든 그 넘사벽이네요. 대구 같은 경우 여전히. 그 차이가 또 좀 한 두 자릿수 난 것 같아요. 네, 많이 난 것 같아요. 자, 하 기자님. 네. 마찬가지로 제주도 많이 따라붙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주도 기대해볼 만하다 했습니다만 역시 제주도 무소속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 원희룡 지사의 무소속 선택은 탁월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한 본인의 선긋기로 나선 것이 이번 성공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민주당 바람이 불지 않았던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예스 앱으로 구지훈님께서 TV 무음으로 화면 보면서 방송은 정면 승부로. 대단하시네요. 이런 방법도 있었군요. 좋습니다. 그 출구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출구조사 정확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정확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그 사전 방송 3사 사전조사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의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단지 재보궐 지역 그 경합 지역 있잖아요. 그 제천단양. 거기는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박성윤 기자가 쭉 한번 정리 좀 해주실래요? 지금 광역단체장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네, 그러니까 그 14곳 을 민주당이 일단 우세한 지역으로 나왔고요. 예. 두 곳은 자유한국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예.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그리고
제주도는 아까 말씀 나온 온희룡 무소속 후보가 우세한 곳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마지막 방송 3사 그 조사 결과도 14대 2대 1이었는데 예. 과연 그 깜깜이 기간 동안 이 14대 2대 1의 구도가 깨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관심사였는데 결과는 어쨌든 바뀌지 않고 결국 그대로 나왔던 거죠. 마지막 여론조사랑 같이. 그 개표 결과가 확인되긴 한 오후 10시 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출구조사와? 없을 것 같아요. 안 보인다. 네. 거의 지금 과반을 다 넘게 지금 당선이라고 지금 표현은 안 되는데 네. 이기는 걸로 나와서 네. 별로 바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나마 그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이 대구시장이 지금 11% 정도 네. 예. 차이거든요. 11%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적은 거 보면은 소장님 말씀대로 쉽지가 않겠죠. 바뀌는 게. 예. 어제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별 영향이 없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다 워낙 반영이 차이가 됐을 것 많이 같아요. 나서. 예. 일각에서는 이제 반공보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 아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은 몰라도 경기도지사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거든요. 그 선거 막판에 불었던 이슈 뭐 여배우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 결과를 지금 TV 방송 3사 결과를 보면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는데요. 하 기자님. 네. 뭐 흔히 이부망천이라고 해서 이사 가면 부천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는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까놓고 보니 결과적으로는 뭐 크게 영향은 없었네요. 그런데 같은 이유에서 스캔들이 있었던 그 이재명 지사의 영향도 없었던 것으로 이미 사전투표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결정해 놓고 있었고 그대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오히려 이런 스캔들이나 아니면 이런 말실수가 각자의 진영의 결집도를 높여서 이전의 여론조사가 그대로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네거티브가 결국은 별 영향이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되네요. 선거의 네거티브기는. 그러면 한 곳씩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가장 또 관심이 있는 곳이 서울시장 선거일 텐데. 네, 1위가 박원순 후보로 나오고 있고요. 2위가 김문수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3위로 떨어졌어요.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방송사에서 지금 계속 중계를 하고 있는데 예. 안타깝게도 지금 안철수 후보는 잡히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1위하고 2위 후보만 지금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노출조차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이따 또 얘기 나올 기회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좀 놀랐고요. 이 정도 차이가 날지. 앞으로도. 예측이 지금 21.2로 김문수 후보가 나왔는데 이거 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은 그 서울 지역에도 샤이 보수들이 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샤이 보수라기보다는 자기 정당 지지율만큼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이제 바미당이 좀 선전하지 않을까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 선거 중반 이후에 가면서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당 지지율만큼 안철수 후보가 3위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조금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2위, 3위가 계속 이슈는 되긴 했었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과연 15%를 넘을 것이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만약에 그대로 나온다면 안철수 후보가 선거에 뛰어들고 가장 지금 위험한 순간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실제로 바른미래당의 목표가 어느 정도였느냐를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의 당선이 목표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2등을 가지고 정기 개편을 주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선거에서 2등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요. 18.8%라고 나오네요. 18.8%. 네. 20%가 되지 않는 것으로는 이제 뭐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면 야권 재편 주도권도 못 잡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대선 때보다 더 득표율이 더 낮은 것 같은데.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강세를 보여줬어야 하는 뭐 그런 대선 후보 아닙니까? 어쨌든가나. 근데 이렇게 참패한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좀 크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지로 가지 않느냐라고. 일단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아마 이사 가실 거라고. 어디로? 노원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으니까. 사실 솔직히 안철수
대표하고 노는 사실 그닥 뭐 딱 어울리는 지역도 아니라서 아마 이제 홀가분하게 이제 아마 이사부터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제 국회의원도 새로 뽑혔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예.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다음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어디로 개인적으로. 부산으로 갑니까? 뭐 어디든 이제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갈 곳이 없어지네요. 네. 아니,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5%를 못 받으면 선거비용 보전을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 정계 은퇴를 할 수도 있다는 그냥 전망이 약간 있었는데.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넘었기 때문에 지금 출구조사상으로는 그래서 아마 마지막 한 판을 또 준비하지 않을까. 마지막 한 판. 전대가 또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뒤에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이 가장 이 선거 결과가 곤혹스럽지 않을까. 앞서는 것도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에 러브콜을 보낼 테고 그러면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자유한국당으로 못 간다는 의원들이 또 있단 말이죠. 안철수 후보도 가기는 좀 어려울 테고 그러면 또 한 번 갈라지지 않느냐. 전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예측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된 이상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계속 민주평화당 쪽에서 지금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며칠 사이에 계속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정말 원위치 보수 쪽이었던 그 미래당 아니 바른당 쪽 사람들은 또 보수 진영으로 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평화당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뭐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이 그쪽으로 못 갈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을 못 들어갈 하태경 의원은 의회 의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네. 진짜요? 네. 30년 전에 같이 했던 사람들도 다시 찾나요? 그렇죠. 아니 사실 하태경 의원이 정치에 뛰어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북한 인권을 거기에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갔잖아요. 근데 지금 남북관계 이렇게 되면서 그런 본인의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유도 굉장히 지금 많이 어떤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또 부산이 지역구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선택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혼자서 가기에는 조금 뻘쭘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요즘에 이 다양한 방송 출연을 통해서 존재감을 충분히 높여놨기 때문에 시도해 봄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정에 붕 뜨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것 같은데. 뭐 자세한 또 판세 이야기는 우리가 2부에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전국에 계신 뉴스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들 투표하시면서 각 지역의 투표장 분위기 혹은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서 느낀 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앱 예스 앱은 공짜고요. 샵 0945는 유료 문자 메시지입니다.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의견 열심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살펴봤고요. 경기도로 가볼까요?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는 걸로 59.3대 33.6 나왔는데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뒤에서 3등 했어요.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는 결국은 심한 네거티브, 진흙탕 선거. 그래서 유권자들이 필요해졌다. 뭐 정치 혐오가 가장 많았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낮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경기도민이고요. 경기도민이세요? 네. 동의하고요. 사실 그리고 그 이슈가 어쨌든 뭐 가장 대표적인 네거티브 선거의 가장 대표 지역이 이번에 경기도였고, 그 사실 뭐 그 큰아이가 중학생인데 좀 물어보는데 대답해주기가 조금 약간 좀 저해졌어요. 왜냐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뭐 스캔들 이런 단어 그리고 김부선 이런 단어 그럼 뭔가 이제 막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몰라도 돼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거 제일 나쁜 거 아닙니까? 아이한테 몰라도 돼 이렇게 하는 거? 교육상? 뭐 그렇다고 뭐 또 구구절절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에는 또 현명하게 설명을 해야죠. 어떻게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번에 본 투표율도 사실 높지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너무 이 어떤 정책이라는 단어는 잊혀지고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실제 그 일이 있었는지 보다도 많은 분들이
그 일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실성을 과연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그게 이제 너무 그 날이 서가지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표하러 가기조차도 좀 망설이게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이 소장님. 네. 지난 민주당 경선 때도 봤습니다만. 예. 2등, 3등 후보가 항상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예. 근데 네거티브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2, 3등 후보는 항상 이 유혹에 빠질까요? 근데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선거에서는. 특히 이제 SNS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 된 이후에 네거티브가 심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감이 사실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이게 경기도지사를 누굴 찍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보고 막 그 당원들한테 그러니까 각 당의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그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 미투라든지 그다음에 그 후보자의 여성 문제가 그러니까 사생활 문제가 이렇게 그 후보자의 검증의 영역인지 아니면 네거티브 캠페인인지 구분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경우가 이번이 좀 유독이 심했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뭐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생활적인 영역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 블랙아웃 된 이후에 그걸 해갖고 뭔가 뒤집어 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결국 결론은 이런 식으로 나게 되는 거죠. 지금 60%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블랙아웃 기간에 어떤 지지율 변화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자, 하 기자님. 네. 지금 이재명 후보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 끝난다고 끝이 아니다. 네. 아마 더 이어질 것이고 뭐 법정 투쟁도 가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이긴 하죠. 그런데 향후 전국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이 국면을 지나오면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특히나 선거운동 국면에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당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처뿐인 영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가 정말 오랜만에 그 민주당 쪽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공은 분명히 있으면서도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막판에 그 당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행보 또 영역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번에 이 일이 제약 조건이 될 것 같거든요. 자, 크게 보면 문제는 해경궁 김 씨가 누구인가? 이거하고 김무선 씨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두 가지잖아요. 김무선 씨 이야기는 김무선 씨는 맞다. 이재명 씨는 아니다. 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거고 해경궁 김 씨는 경찰 조사하고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의혹이 맞다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 상당히 치명타가 갈 텐데 당선이 됐더라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두 개가 사실이 아니었다. 정말 의혹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이 의혹 제기 처음에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 문제가 그 진위 논란으로 결국에는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한쪽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그 문제는 이제 해경궁 김 씨는 이제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될 문제니까 좀 따로 얘기를 하고 그 김부선 씨 관련한 그 문제는 그러니까는 그 어떤 관계가 있었을 수는 있다. 이제 주부층 이번에 뭐 많이 대거 이탈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대마초 논란을 통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좀 분노를 일으켰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주부층의 여성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재명 이제 도지사가 되시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뭐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처신을 좀 잘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김무선 씨의 주장인 것이고 사실이 밝혀진다면은 이재명 의혹이 맞다면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한 게 되니까 그건 뭐 도덕성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지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조사하고 있잖아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까? 그냥 애매하게 그냥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가고. 아니, 애매하게 가게 되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도 대권을 꿈꾸는 사람일 텐데 애매하게 가면 대권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게 이제 털더라도 이번에 굉장히 좀 실망하는 분들은 상당 기간 이 실망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하태경 의원이 며칠 전에 그 김부선 씨 2007년도 핸드폰을 지금 그 복원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네. 거기서 뭔가가 나오면은 다시 또 이제 쟁점이 또 시작되는 거죠. 네. 도지사 된 이후에. 그러니까요. 지금 SNS 특성상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나서 그렇다고 해도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득 보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털고 가는 의미 이상의 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아니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싫어할 사람은 계속 싫어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인터넷 특성상 하기자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기자가 뭐라 해도 싫거든. 지금 당장 우리 예스 앱으로 왔나요? 동영이 팬님께서 안철수 팬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기자 안 오시나 이렇게 오거든. 이게 오잖아요. 뭘 해도 싫으면 그냥 싫은 거거든. 지금 제 웃음소리도 아마 눈물의 울음소리로 아마 들으실 수 있는. 예. 그래서 악어의 눈물? 예, 또 라미원이맘께서 이 작가님 작두 타셨네요. 투표율 제가 58%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58%. 58% 나왔나요? 예, 오늘 58%라고 나왔는데 60%가 안 됐군요. 예, 58.1이라고 합니다. 예. 마포대로님 커피숍에서 다들 핸드폰으로 출구조사 보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같아서 희망찹니다. 예전에는 20, 30대 투표율이 항상 낮았다. 네. 그래서 많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사실 편리해요. 저도 사전투표를 했는데 젊은 층한테는 특히 편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표일은 그냥 하루를 다 놀고 그 전주에 토요일이 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투표를 하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경빈님, 이번에 결과에 따라 2년 후 총선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 작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하기 좀 그렇고요. 오늘 기자님 대신 말씀해 주시죠. 2년 지방선거와 총선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소장님하고도 잠깐 그런 말씀 나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예상 득표율이 막 80%를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광주 출신이라서 이제 호남 정서가 참 신기하다라고 새삼하는 게 불과 2년 전 총선 때는 국민의당을 또 완전히 다 밀어줬거든요. 근데 2년 만에 또 이렇게 표심 민심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은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또 2년 후에 또 어떻게 되라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또 얼마나 점수를 잘 관리하고 더 따느냐에 따라 또 2년 후 총선 때 어떤 식으로 쏠리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넓혀보자면 특히 이번에 어쨌든 결국은 그 사상 처음으로 부울경을 지금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 하면은 민주당이 이제 당선을 시키는 한꺼번에 당선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대구 경북까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숙곤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울경이 원래대로 밀어줘 봤더니 별거 없네 해가지고 2년 후에는 다시 그냥 원래대로 보수 지정을 넘어가느냐 그 갈림길에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남으로 가봅시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56.8,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후보가 40.1.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드루킹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선거 처음부터도 드루킹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방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죄송한데 늦어요. 그런 이슈에, 민감 이슈에 대한 그 반응이 조금 늦고 사실은 지역에서는 그거보다는 경제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드루킹은 별로 그렇게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봤었어요. 자, 김경수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험지라고 불리는 경남에서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대권 잠룡으로 올라섰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대선 주자들의 상황을 따져보면은 지난 대선 때 후보들 예비 후보들로 경쟁했던 민주당 후보들 중에 지금 눈에 띄는 사람 서울시장을 후보였던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지사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번 선거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두고 봐야겠지만 이미 스크래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수 지사가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 영향을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드루킹이 영향이 없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실제로 현장에 내려가면 드루킹을 알아요. 알고 그리고 실제로 드루킹 때문에 안 사람들도 있어요. 드루킹 때문에 안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효과를 준 거예요. 반대로 효과를 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인지도 그리고 특히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바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로 핫하게 언론에 오르내릴 경험이나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드루킹으로 확실한 건 인지도는 높여놨다. 예. 그러니까 인터넷 써서 욕을 많이 얻어먹지만 인지도가 높은 하기자처럼 일단 여기든 뭐든 많이 이렇게 올라오면 좋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 처가가 합천입니다. 네. 합천은 무조건 빨간색을 찍는 곳이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물론 어르신들은 주로 정편 보수 성향 정편을 틀어놓고 계시는 시간이 많은데 너무 드루킹 김경수를 많이 보여주니까 사실은 어르신들이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근데 화면에 계속 비치니까 계속 인지도는 쌓이고 각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번에 투표하실 때 이제 자식들이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때도 훨씬 말씀드리기 설득하기가 쉬웠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자, 세부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만 듣고요. 저는 7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 토크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8 민심의 향방은 네,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 4부는 출연자가 살짝 교체됐습니다. 우선 자신들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예측이 나왔다고 아주 좋아하고 있는 리얼미터 조사 분석실장 권순정 실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고생 그동안 심했죠? 전혀 안 했습니다. 네, 뭘 안 해요? 방금 1분 전까지도 정말이니까 마음고생을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예, 근데 목소리가 울먹이세요, 지금. 뭐야,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안 했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위키트리 방송위원 이현경 앵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를 아세요? 그럼요. 네. 이현경 앵커가 방송하실 때. 네. 제가 많이 섭외를 받았는데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앙심 품고 제가 역으로 부르셨네. 근데 사실 제가 계속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가 답변을 해야 되는 자리라서 오늘 혹시나 들으시는 청취자분의 심기를 건드릴까 걱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1, 2부에서 박상준 기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네. 빼먹고 갈 뻔했네요. 네.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네. 자, 1, 2부에서 불경 얘기하면서 경남 얘기하고 이제 중단됐는데 나머지 이제 울산과 부산을 한번 살펴봅시다. 부산시장 지금 예측 방송은 오거돈 58.6, 서병수 35.4. 격차가 많이 나네요. 네. 원래 부산에서 그러니까 PK에서 부산이 가장 벌어졌었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그 다음이 경남이었고, 그 다음이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이 상대적 격차가 가장 좁았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현직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많이 났었고, 원래 그 정도 격차가 났었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현역 시장과 민주당 후보들의 대결이었거든요. 네. 그럼 현역 시장이 프리미엄을 전혀 받지 못했다. 피한 선거죠. 예. 근데 이번에 사실 서병수 현 시장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부산에 지인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기울었던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분이 다 정무부 시장을 같이 역임했었던. 그런데 한 사람은 정무부 시장을 하고 나서도 민주당이 여전히 남아서 계속 그 지역에 도전했던 오거돈 전 총장을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더 할 말 있어요, 여기에? 네,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논란이 많은 일들이 많았었죠.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의 갈등이라든지 다이빙벨 영화 부분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민심을 많이 잃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매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를 해왔었거든요. 그 조사에서도 서병수 시장, 인천의 유정북 시장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3인들이 거의 마지막 17, 16, 15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충청으로 한번 가봅시다. 항상 그 충청을 이기면은 모든 선거에서 다 이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충청 민심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충남 지사 선거 같으면은 안희정 지사 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미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충남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에서는 후보군을 찾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드보이라고 불렸던 이인재 후보. 이인재 후보가 나왔었죠. 출마했는데 충북은 현 시장이죠. 이시종 시장. 네.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북 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입니다. 65.4 대 26.6 이렇게 나왔고 충남도 역시 63.7 대 34.6.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약한 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충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물론 실망도 컸겠지만 기대 거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충청 같은 경우는 충청도 그렇지만 이번에 출구조사 결과를 쭉 보면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그런 건 그 인물에 따른 변화보다는 기본적으로 당에 대한 선호도 혹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과 일치하는 측면이 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 중도가 4, 4, 2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출구조사 결과에 민주당 후보들이 득표한 득표율을 보면 사실 진보의 원래 가지고 있던 포션에다가 중도 20%를 더하면 거의 비슷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이번에 이 정상회담의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간에 있는 그 중도층의 마음을 완벽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 이 출구조사 처음 발표됐을 때 몸에 전율이 생겼어요. 왜요? 왜냐하면 맞춰서요. 아니요 그런 다행이다. 그건 아니고요.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위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2위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선 조사 결과를 출구조사 결과를 본 적이 없거든요. 과연 저 숫자가 무슨 의미랄까? 국민들이 왜 저런 숫자를 만들었을까? 지금 충청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이번 지선 같은 경우는 정당 요인들. 사실 정당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요인이 아니라 당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라의 장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19대 대선의 연장선 속에서 국민들의 표심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격차가 큽니다. 예. 서울, 경기는 이야기였고 수도권은 인천으로 한번 가봅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59.3,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가 34.4. 이게 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그 선거 막판에 또 2부 망천. 2부 망천. 예.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저는 정말로 이렇게 사자성어가. 사자성인 줄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네. 근데 검색어가 한 3일 동안 계속 이부 망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천과 부천 시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투표율이 전국 꼴찌였습니다, 인천이. 기대감이 없는. 오히려 그냥 투표를 하지 않는다.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더 벌어졌고요. 저는 이부 망천 이 요인들이 그러니까 후보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긁는 말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북미 정상회담 역시 정당 요인을 강화시키는 인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작용에 대해서 격차가 조금 더 여론조사보다는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그 충청 얘기하면서 대전과 세종을 빼먹었는데요. 대전은 허태정 민주당 후보 60%,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가 29.4로 예측됐고요. 세종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72.2, 압도적인 영향이에요. 대전은 유성구청장이었죠. 이전 전직이. 그래서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 요인보다는 정당 요인은 상당히 컸었고 그리고 상대인 박성효 전직 시장입니다. 조금 올드보이 성격이 그런 지역 유권자들한테 그런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서 저기도 격차가 저 정도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워낙 송하영 후보가 사실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없어서 이렇게 만든 후보거든요.
저기는 사실 거의 뭐 무공천 그 당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봤는데 역시 격차 역시 크게 났습니다. 네. 자, 이제는 지금 가볼 것은 할 말이 세 분 다 많을 것 같은데 제주도입니다. 네. 그 하영 기자가 일부에서 원희룡 현 지사의 무소속 선택은 탁월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당을 버리고 무소속을 갈아타면서 개인 임무를 좀 부각시킨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깜깜이 기간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면 좀 따라붙었습니까? 당을 차치하고 저는 거짓 보령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예요? 왜냐하면 블랙아웃 기간에 여론조사 딱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전략적인 그러니까 판사와 관련해서 전략적인 메시지가 막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남이나 부산에서 이게 좁혀졌어, 뒤집어졌어 하고는 자유한국당 메시지가 나왔었고 역시 민주당에서도 깻잎 한 장 차이라고 제주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깻잎 한 장이요? 예,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요번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전 선거에서도 블랙아웃 기간에 전략적으로 거짓 불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뭐 뒤집어졌다 이거는 거짓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된다. 네. 그러면은 블랙아웃 전과 블랙아웃하고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까? 약간 따라붙었습니까? 거의 비슷했습니다. 마지막 한 6월 6일 직전에 조사된 것이 약 10%포인트 격차로 원희룡 지사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지금 10%포인트는 아니지만 출구조사 결과에 9% 정도 나오죠. 거의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박상준 기자. 이 문대림 후보가 힘을 못 핀 거는 지금 제주도에서도 민주당 지지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문대림 후보가 힘을 못 폈어요. 이거는 그 경선 때 김은남 후보랑 너무 세게 붙어서 그런 그렇죠. 면도 있을까요? 이동영 진행자가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죠. 네. 여러 번.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세게 경선 때 너무 세게 붙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판에 김은남 후보가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과연 얼마나 그 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돕느냐 그 시점도 매우 중요했는데 뭐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결정난 바로 그날부터 원팀 해가지고 떨어진 후보들이 같이 돕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민주당 전체 전국적으로 볼 때 그 경선 후유증이 가장 심했던 곳이 제주도였고 김은남 후보가 합류를 하긴 했는데 거의 막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힘을 내기가 사실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좀 이따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아까 그 권선우 시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후보 개인의 어떤 개인 경쟁력보다는 당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사실 영향력이 더 컸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당선을 꿈꾸기도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부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당선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그런 데 비해서 문대림 후보가 이렇게 결국은 지는 결과로 났다라는 거는 사실 원희룡 후보가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대림 후보가 못한 부분이 더 컸다. 자, 문 후보가 약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원희룡 후보의 어떤 개인을 강조한 점. 그렇죠. 뭐 차기 주자다 뭐 이렇게. 근데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여름에 원희룡 지사를 인터뷰할 일이 있어서 제가 그걸 물어봤었어요. 사석에서. 그랬더니 나는 중앙정치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여기에 올인할 거다. 이제 그 당시에는 바른당이 만들어지고 이제 원래 이 새누리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남원정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막 이럴 때였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냥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걸 물어보지 마라. 바른당 혹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 대한 상황을 물어보지 마라. 나는 여기에 올인할 거다라는 뉘앙스를 충분히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해보면 제주 같은 경우는 당이 사실 크게 힘을 쓰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대대로 무소속의 지사가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이미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저한테 계속 강조했던 건 내가 조상 대대로 여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내가 여기서 나서 자랐고 그리고 잠깐 모태 갔다 온 사람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아마 그 당시 이미 이제 중앙 정치를 보고 나는 무소속으로 그렇게 가야겠다고 정한 게 아닌가. 또 막판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민주당에도 입당할 수도 있어. 또는 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 뉘우침이죠 사실. 그런 메시지도 날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빈말처럼 안 들리는 게 이전에도 보면 뭐 우금민 지사 이런 분들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당시 여당으로 이렇게 옷 갈아입고 이런 게 또 제주도 도민분들은 또 그걸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또 정서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지지자들이 용인을 할까요? 근데 예전에 원희룡 지사가 사무총장 시절에 했던 그 논란을 기억을 해보면 사실 그건 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긴 했었는데. 선거 전략용이. 예, 그렇지 않았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한번 가볼까요? 그 강원도 글쎄요. 이번 선거에 그 강원도는 이슈에서 좀 빠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워낙 앞서가서 그런가요? 현 지사가?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세계적인 이슈와 스포트라이트를 이미 받았던 상황이어서 근데 본인은 굉장히 몸을 낮추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정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던지면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남북 간의 관계가 좋은 훈풍을 불어오긴 했었습니다만 몇 번의 고비를 가졌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진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봤을 땐 가장 편하게 선거운동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여론조사가 가장 적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러니까 호남 3개를 제외하면은 바로 강원도입니다. 왜냐하면 판세가 이미 나왔다라고 전부터 봤고 워낙 격차가 많이 났었고 정창수 후보가 이제 인물 면에서도 많이 약했고 이제 지금 쭉 계속 얘기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시대 정신이랄까 그 속에서 했던 근데 강원도는 정당 요인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 정당이 계속 표를 줬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판세가 나오기 전 몇 달 전에는 강원도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경상북도 북부 정도만큼 보수적인 것 가까운데 그래서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좋은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강원도의 경우는 영서와 영동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영동이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강릉이라 이쪽 속초 이쪽. 제가 3주 전에 이제 그 강원도 고성 최북단 지역인데 그 취재를 하러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여러 주민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여러분들이 식당에 모여 있는데 이제 후보들이 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는 분위기인데 그 빨간 점퍼를 입은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너무 눈치를 보면서 어색해하면서 쭈뼛쭈뼛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이번에 확 지금 분위기가 예전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화해 무드에서 그 최북단 지역은 정말 그 바로 넘어가면 고향 땅인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옆에서는 계속 그 로켓포 훈련을 하는 곳이지만 이제 좋아지면 이제 저 소리 더 안 들어도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또 현실화가 된다라는 걸 실제 본인들도 느끼시니까 정말 기대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저는 강원도를 보면 딱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최문순 지사가 도정을 잘하신 분도 있는데 로또 맞았다. 일단 평창올림픽 성공이 끝났죠. 그걸 눈앞에 보는 일이죠. 북미 정상회담하고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대땅트 분위기가 완전히 강원도 쪽에 긍정적으로 미쳤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게 사실 서울에서 보는 사람들과는 아주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재수를 2번이나 했고 그리고 그렇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됐을 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끼리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거기는 사실 뭐 푸대접이 아니라 무대접이라고 하는 인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이 강원도에는 굉장히 민심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권수정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 이번에 가장 적게 한 호남으로 가봅시다. 가장 적게 한 이유는 뭐예요? 호남은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 후보가 약하다 못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이제 후보도 내세우고 했는데 그 광주 같은 경우는 민주평화당보다는 정의당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 한 자릿수로 나왔지 않았어요? 6.2% 받았네요. 정의당 박영채 후보. 저희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호남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관심사는 죄송합니다. 목포시장 개인적으로. 네, 목포시장. 네. 결과가 궁금합니다. 오늘 그 지자체 광역단체장만 나오고 지자체는 안 나온 거죠? 그렇죠. 출구조사 안 했죠. 네. 그거는 결과를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따르면은 지금 정당 지지들을 보면은 호남에서 민주평화당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었고. 네. 그런 걸 광역까지는 후보도 없었고 전북 같은 게 있다 할지라도 워낙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광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쪼개지는 기초 같은 경우는 일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평화당이 네. 그 이제 주요 성과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목포가 하나입니다. 네. 박상준 기자, 지금 포털 실시간 급상승어가 배현진, 원희룡, 안철수, 김경수라는데 이유가 뭘까? 이게 뭐 조합이 됩니까? 배현진, 원희룡, 안철수, 김경수? 배현진 씨는 생각보다 상당한 득표를 선전했다? 올렸습니다. 의외 30% 가까이 올랐고 안철수는 역시 3위를 했다. 네.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경수는 역시 대선 주자급으로 오를 수 있을까? 반열에. 네. 그 부분이고 또 한 명 있었나요? 원희룡. 네. 네. 원희룡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예. 민주당 들어가나? 아까 얘기처럼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들, 만약에 저쪽 포털에 이제 그 실시간 검색어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이 많다고 한다면 좀 바람이 있었겠죠. 문대림 후보가 되었으면 하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알겠습니다. 있지 않나. TK로 가볼까요? TK 같은 곳은 뭐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사수한다고 생각했을 테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북은 몰라도 대구는 해볼만 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여론조사가 1.9% 차이였기 때문에 깜깜이 기간에 민주당은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거고 혹시 깜깜이 기간에 뒤집어진 여론조사가 있었나요? 깡깡이 아니고 깜깜입니다. 제가 깜깜이라고 했는데 깜깜이 들렸으니까. 저희 뭐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대구연구에서 조사를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은 정례 조사를 정당지도 대통령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보더라도 TK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층 결집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것들이 일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조사에 1.9%포인트 격차가 났을 때의 부동층이 3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30%의 대다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는 안 해도 심정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희 여론조사에서 결집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이번 결과는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의원님. 네. 그 마지막 여론조사가 1.9% 네. 오차범위 내였었는데 지금 예측 방송 보면 두 자릿수로 차이가 나죠. 예, 이건 왜 그런가요? 저는 사실 대구에 오늘 전화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쪽에 계신 언론에 계신 분들이 또 평가하는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격차가 벌어졌을 때는 홍준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대구가 보수적이기도 하고 유교적인 문화들이 좀 강한 지역인데 예전에 말하자면 사학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 영남 지역이잖아요. 근데 홍준표 대표의 그 말하는 애티튜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던 거죠.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계속 이슈로 다뤄지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몰입하는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그 권영진 시장에 대한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사실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내려간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계속 표를 받았던 그 영남 지역에서 배지를 달았던 국회의원들과는 애티튜드가 좀 차이가 있었죠. 유연성도 좀 있고 합리성도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인물로는 권영진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높이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실망감이 어떤 거냐면 지리멸렬한 것뿐만 아니라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반감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직 시장이었던 권영진 시장에 대한 인물적인 평가가 그간에 좀 있었던 게 아닌가. 부동층들이 이제 판단을 하려면 이 인물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좀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 기간들이 마지막에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경북은 뭐 예상대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데. 네. 경북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현 그러게요. 뭘요? 어떻게 생각해요? 충분히 예상했던 거죠. 그냥 그거? 네,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인데 다만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퍼센티지가. 네. 그런데 이게 뭐 대구는 사실은 30% 후반을 얻었던 적이 몇 번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죠. 경북은 없었거든요. 그 점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나. 네. 근데 저쪽 지역은 민주당이 워낙 그 조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정도 숫자는 엄청난 겁니다. 조직력도 진보죠, 취약하고. 진보. 그런데 젊은 사람들부터 바람이 약간은 이제 과거에 무조건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는다 이런 분위기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전 1번이죠. 예전 1번을 몇십 년 동안 찍어 왔는데 우리 지역이 잘 된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부터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친구들이 많이 지역을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도시로 자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탄탄하다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그렇게 보이고 결국은 여기 대구가 이렇게 지금 출구조사 결과 이렇게 두 자릿수로 벌어진 거는 그래도 샤이 지지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지만은 투표장에 갔었던 사람들이.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막판에 결집했던 그분들이 사실상의 샤이 보수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TK에서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이 가장 중요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울경에서 한 번도 민선이 들어선 이후에 민주당 계열의 중도 진보 정당이 한 번도 시도조사를 배출을 하지 못했고 그 말은 이전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다 시도조사를 해왔다는 거거든. 근데 세 개를 그것도 큰 격차로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TK에서 자유한국당이 굳건할지는 모르겠지만 TK에서도 아까 이제 격차를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한 3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엔 8대2 정도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PK를 잃었다는 것은 정말로 자유한국당에서는 크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국을 한번 다 돌아봤고 교육감 선거도 같이 이번에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는 흔히 말하는 깜깜이 선거. 깜깜이가 아니고 깜깜이 선거.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당 타이틀을 다는 것도 아니고요. 기호를 다는 것도 아니고 정당을 추천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막상 투표를 갔더니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출구조사를 보니까는 진보 교육감이 13곳 앞서고 있네요. 네, 4곳은 경합이고요. 그 아까 일부에 나왔던 하호영 기자가 좀 눈여겨보다가 이제 얘기를 못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하면 그 실제로 그 출구조사 결과에도 가장 접전인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 교육감.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 강은희 후보고요. 전 여가부 장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진보 진영에서 이제 후보가 났는데 1.1% 차이거든요. 출구조사 결과가. 대전도 그렇지 않나요? 네. 사실 강은희 후보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국회의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여가부 장관도 했고 또 그 유명한 게 그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었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보수 진영의 후보인데 이제 대구시장은 어쨌든 두 자릿수로 벌어졌지만 대구 교육감은 지금 굉장히 소위 말하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4년 전에도 비슷했어요.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13대 4로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졌었거든요. 그때는 대구, 경북, 울산, 대전이 보수였고요. 대전은 지금 설동호 후보가 여전히 지금 다시 재선으로 나왔었고 지금 박빙을 벌이고 있죠. 근데 지금 박빙 지역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현역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까 이동영 그 진행자가 말한 것처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 무상급식이라든지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었는데 정말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는 사실 이름을 들어본 사람을 좀 찍게 되는 결과가 좋지 않나. 인지도 싸움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강은희 전 장관이 인지도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접전 결과 나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육감에 대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낮은 건 사실인데 투표장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어느 정도 한번 본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인 그건 보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그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기자도 아이들을 키우니까 진보 출신의 교육감들이 이렇게 선거에서 압승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잘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논란거리도 많고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기도니까 그 자유학년제라고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가 중1인데 1년 동안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뭐 애가 좀 마음 부담을 더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맨날 더 다그쳐요. 왜 이거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부모 마음은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학년제가 사실 이상적인 교육은 맞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진보 교육감이 지난번 선거에도 진보 교육감이 압승했거든요. 이게 우리 그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아니야. 예전처럼 막 경쟁 교육하고 뭐 친구하고 같이 싸워서 너는 이겨야 되고 주위 사람 비교하고 이런 시대가 좀 지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만약에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진보 교육감들이 지향하는 바들이 정말 모든 사안이 다 박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학교에서는 뭔가 학교에서 해주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근데 막 옆에 친구들은 또 학원 간다 그러면 저도 학원 가려고 하면은 분명히 저는 학원을 보내기 쉽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진보 교육감들이 그동안 해온 것들이 뭐 무상급식이나 특히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보수 진영 뭐 심지어 그 광역단체 그 후보들조차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들도 상당수가 그 기존의 진보 진영 교육감들이 내세웠던 공약을 내세울 정도면 그 과거의 진보 진영 교육감들이나 후보들이 했던 얘기들이 맞는 얘기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번 저는 더 밀어주는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교육감 얘기에 대해서 아이들 뭐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할 많아요? 다음에 그 4부에서 계속 이야기 하세요. 자,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괜히 설레이던 날 하얗게 빛나던 너를 보게 됐어 네, 화이트 뉴스 FM 이동영의 정면 승부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팟빵 앱으로 비나프랑님 TV 시청보다 뉴스 정면 승부가 더 재미나요. 잘 들으면서 맥주 한잔 고맙습니다. 검은 고양이님 자율학기 아내도 학원 보냅니다. 저는 중고등 학부모입니다. 자율학기 찬성. 나도 찬성. 문짱 엄지창님 울 둘째도 자유학년제인데 실컷 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케이트님 결국은 배우는 아이들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불안감이 문제.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참 교육 문제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좀 소외가 돼서 이슈에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율학기제 찬성. 자율학기 찬성하는 분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유학년제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학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에는 한 학기만 했는데 지금 학년 전체를 자유학년제라서 1년 내내 시험을 안 봅니다. 검은 고양이님께서 공부도 소질이다라고 했는데 저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예. 네. 잘하는 애가 잘해요. 그거는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운동도 왜 타고난 애들이 있잖아요. 공부도 타고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예를 들면 우리 박상준 기자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자식 교육이 막 불안불안하잖아. 뭐 이해가 안 돼. 가만두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는 건데요. 돌아앉았어. 불안해. 네. 자, 다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로 가볼게요. 자, 다 한번 이제 교육감까지 살펴봤는데, 예상 밖의 결과다. 이런 지역은 없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광역하고, 시도지사, 수준에서는 예상 밖에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다. 자, 그럼 이제, 책임론이 패배한 지역에서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6곳을 사수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지금 보면 2곳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도부 퇴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전당대회를 빨리 치르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뭐 또 들리는 말로는 홍준표 대표가 다시 또 출마한다는 얘기들도 있는 데다가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곳에 마음을 줄 때 매력적인 포인트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매력적인 포인트는 사람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나경원. 뭐 지금 이제 회자되는 사람으로는 김무성 대표? 이재호 존칭 생략.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이영구 전 지사. 그리고 정진석 전 의원 뭐 이런 이름들인데. 뭐 정우택 나경원 뭐. 네, 이런 이름들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익숙한 그림이잖아요. 보통 새바람을 할 때는 구조를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거나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복고가 유행한다고 해서 엄마 옷 빌려 입으면 밖에 나와서 오면 그거는 복고가 유행하는 게 아니라 엄마 옷 빌려 입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새로운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다 해도 분위기를 반전하기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홍준표 대표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다시 출마한다 얘기도 있었지만
안 물러난다. 예. 임기 때까지 버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러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PK를 다 잃었고 대구 경북에서도 저 정도 격차밖에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근데 지역위원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대구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얘기가 많을 텐데. 지역위원장은 안 물러나겠지만 당 대표는 물러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떠오르는 당대표의 잠재 주자들이 사실상 현재의 시대 정신을 받아 안아서 새로운 정강 정책을 내할 수 있는지, 즉 남북 문제, 통일 문제 이 부분들 봤을 때 새로운 시각 하에서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런 인물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나경원 의원이 아침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본인이 그 선대 부위원장인데 회의를 한 번도 못 갔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자가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회의를 처음에 한 번 했는데 처음에 한 번 한 날 내가 일정이 있어서 사진 찍는 날 못 갔다. 네, 그 얘기를 왜 하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금에 있는 정권을 견제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만 할 수 있을 뿐 사실 결집이 돼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예상에 그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도 어떤 예상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한국당이 전신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다 포함해서 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선거에서 참패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지도부 교체가 나올 테고 지도부 교체만 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황홀탈퇴가 될 것인가. 저는 그게 더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예전 같으면은 그 원희룡 뭐 남경필 또 정병국 뭐 이런 소장파들이 좀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소장파 아니잖아요. 20년쯤 소장파는 거죠. 예. 소장파를 어떻게 20년? 저는 좀 약간 급진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방송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유한국당이 자체에서 황골탈퇴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무너져서 민주당 내에서 세력 분화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 물론 뭐 1년 내내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의 지도부는 민심을 전혀 읽지 못했다. 특히 뭐 남북 정상회담인가 북미 정상회담. 이게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은 망하라고 고사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홍준표 대표의 막말. 더군다나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또 당대표, 원내대표, 수석대변인 다 강성으로 채워졌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러면은 뭐 계속 황골탈퇴 우리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정기개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지금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책임감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유승민 대표 또 안철수 후보.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또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 지금 보수 진영으로 불리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다 책임론에 휩싸였기 때문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뭐 덩치를 키울 것인가 합쳐서 분명히 그런 덩치를 키울 겁니다. 근데 서로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통합론이라든지 떨어져 나가는 사람 나갈 거고 할 텐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문제는 이 남은 사람들이 그 헤쳐 모여서 다시 통합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당사가 2개잖아요. 당직자도 100명이 넘습니다. 아이고 돈도 많이 들겠네. 지금 양쪽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일대의 당직자를 하나도 감축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제 생각에 당사가 2개인 의석수에 비해서 그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쪼개지는 것을. 그때 상황을 봐서 정리하기 위해서 사실 100명이 넘을 수가 없는데 당직자를 그대로 120명을 뒀다는 거는 이미 뭐 선거 전에도 예상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저는 이번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선거에서 막 프레임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보에 기반한 전통적인 어떤 대립 프레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17 그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민생으로 견제로는 돌아섰어요. 그 마지막에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 유세 참석 안 하고 이제 마지막에 결합을 했을 땐 절 3번 하고 그 동정론 업소를 했었거든요. 그걸 만약에 선거 시작하기 전에 했었어요. 바로 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업소를 한다고 해도 판세를 저는 뒤집기는 힘들다고 보지만 처음부터 업소를 했어야 된다. 아니 이게 견제로거든요. 업소는 매번 해왔잖아요. 그렇죠. 식상할 수도 있죠. 그 문제는 과연 어떤 이제 남북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그 분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어쨌든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저는 정계 개편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죠. 그럼 야당에서 정계 개편 바람은 먼저 불어온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미래당 사람들 다 흡수해가지고 제1당이 되고 싶어 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상 그건 어려워 보이고요. 네. 특히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의원이 계속해서 박주선, 김동철, 권은희, 주승영 이런 사람들 돌아오라. 예,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또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합치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그렇죠. 그럼 불가능하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바른미래당은 한 세 군데로 갈라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도 네. 높고 자유한국당은 과연 몇 명이 갈 것이냐. 그러면 제1당은 어디가 될 것이냐.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 1당이 민주당이 안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대당 통합은 안 할지언정. 네. 개별 들어오는 거는 안 막는다.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국회의장을 내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입장에서는. 네. 뭐 정의당까지 해서 범진보를 150석 이상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정을 해서 과반수를 그렇죠. 넘기는 방식을 선택하겠죠. 오늘 아침에 선거 치른 날 아침인데 김경진 의원이 뭐 합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정은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인터뷰를 한 걸 봐서는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예. 사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 그리고 특히나 인사에 대해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광주 민심 많이 돌아섰다. 예. 근데 이제 합당의 가능성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주 계신 분들은. 근데 이제 민주평화당의 새 인물 천정배, 박지원, 정동영 의원에 대한 판단이 끝나야 합당이든 이게 어떤 가속화가 예. 글쎄요. 제가 그걸 미리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새 의원의 거취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는 게 속도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선거가 조금 혼탁해지면서 그 민주당 내의 일부 지지자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면서 추미애 대표를 같이 비판했었거든요. 이동영 진행자도 비판했죠. 저도 젓갈이 분이십니까? 했죠. 네. 그랬는데 끼면 안 되겠네. 추미애 대표로서는 어쨌든 자신의 이름을 타이틀을 달고 선거를 해서 압승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아주 거의 잘 물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추미애 대표도 다음 대권의 교두보를 놓지 않았냐. 이런 평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대선의 교두보를 놨습니다. 이미 대선 주자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선거 끝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당 대표가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가진단 말이죠. 2020년. 네. 네. 아주 또 접전이 피 터지는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글쎄요.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시스템 공천이 많이 체화가 됐었고 더 발전하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민주당에 있어서는 이제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때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정치를 너무 나이브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해찬 이제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된다고 한다면은 최재성 의원이라든지 친문 쪽에. 그 친문 쪽에는 이해찬, 최재성, 뭐 전해철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전해철 의원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까지 이 분위기를 계속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대표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정서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자기가 나서가지고 대표를 이제 발판 삼아서 다음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분은 아마 조금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청의 조정인의 관리라든지 이제 2년 후에 있을 이제 총선에 대한 어떤 공천권이 아니라 그런 것들 전부 다 스무드하게 이제 조정해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 이용경 님께서 이제 그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세 분에 대한 그 정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분들을 지금 사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총선 때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으로 거의 완전히 다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인물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뭔가 맡아가지고 뭔가 이끌 인물이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노련한 역량이 사실 필요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막 예전처럼 막 다 그 한 자리씩 차지하고 뭘 하기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고 이제 고문 정도의 역할 해주면서 이제 후진 양성을 해주는 그런 역할 정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 이상 역할을 바라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궁금해서 살짝 물어봤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이해찬 뭐 전해철 이런 분들 다 친노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친문 예, 요즘은 친문. 네. 그럼 주류 대 비주류 싸움 가면 주류는 다수가 나오고 네. 비주류는 뭐 단일화를 한다든가 한 명만 나오고 이렇게 되면 결과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사실 친문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예. 사실 이제 아주 선명하게 분류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되는 쪽에서 이루가 아닌가요? 안 친문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그러니까요. 저는 네. 전부 다 친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간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별사들이. 네. 예전에 진박 간별처럼.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치르는 지방선거예요. 지난번 선거하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또 북미의 평화 무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1년을 너무 잘했다라는 평가 있을 수도 있겠고. 네. 이명박 또 박근혜 전 대통령 9년에 대한 평가 네.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네. 그 심판하는 네. 그런 걸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합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냐 싶은데 세 분 각자 생각하는 오늘 선거 총평 한마디씩 듣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부터 해주실 거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깜깜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듯 했지만 결국은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고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승을 한 결과인데 이게 다음 당장 있는 2년 후에 있는 총선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게 아마 앞으로 민주당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권수재 시장님.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대 대선에서 새로운 그 정권이 탄생한 것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2년 후에는 총선이 있는데 이제 중앙정부의 행정부가 권력 교체가 되었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권력 교체가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압승으로 민주당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남은 2년 동안에 2년 후에 총선이면 의회 권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판단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감동적으로 봤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 숫자들 국민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자한당 쪽에서 혹은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 리얼미터 막 고소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없는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아니죠. 오신환 후보가 어느 모 방송사에서 저희가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3인 조사를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저희 조사의 인접한 조사 결과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3위가 나왔던 결과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모 방송국에서 이제 모 의원이 나와서 바른미래당에 리얼미터만 안철수 후보를 3위로 낸 조사 결과를 내놨다. 허위로 내놨다. 예, 마치 이제 조작했던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러면서 뭐 그 의원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철근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리얼미터를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근데 출구조사 3위로 나왔네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요.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조사는 속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영애 의원님,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봤던 멘트 중에서 제일 신기했던 게 홍준표 대표가 북풍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예. 북풍으로 선거를 덮으려고 한다. 이게 참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 아이러니잖아요. 그만큼 정치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쉬웠던 건 이번 선거가 관심을 좀 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공자님 말씀이긴 합니다만 국민의 생활과 관련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교육감 선거의 이슈 가 뭔지도 모르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네. 예,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특집으로 방송 보내드렸는데요. 3, 4부 함께한 이현경, 권순정, 박상준 이 조합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아쉬워가지고 그거 끝나고 제가 하는 팟캐스트로 바로 모시고 가서 방송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한국 사회는 그 평등 사회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절대 평등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투표입니다. 빈자나 부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모두 다 선거에서 한 표는 똑같은 것이죠. 오늘 모두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